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저희에게 기념비적인 일이 하나 생겼죠? 기념비적인 일이요? 어느 날 제가 애플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강소팟 채널을 봤더니 평점이 5점에서 4.9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별점 평가를 한번 봤는데 처음으로 1점짜리 별점이 생겼습니다. 별점만 있고 코멘트는 따로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확인했을 땐 그런 것 같았고 근데 제가 이걸 왜 기념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두 사람이 작은 배 출판사를 시작하기 전엔 한 1년 반 동안 치즈레이지라는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근데 식당을 운영할 때도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5점이 아닌 평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네이버랑 카카오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구글에는 있습니다. 구글엔 있나요? 4점짜리가 있죠. 네네. 하지만 1점짜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음식과 공간, 서비스를 다 좋아해 주셔서 나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1점짜리 리뷰를 보고 우리 좀 유명해졌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태까지는 강소팟이 저희 두 사람을 딱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드디어 얘네 대체 뭐냐? 뭐길래 이런 방송을 하냐? 오잼. 이런 분들도 저희의 방송을 한 번쯤 눌러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1점 별점을 남겨주신 분이 코멘트로도 강소팟이 뭐가 별로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적어주셨다면 조금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그냥 별점만 남겨주셔서 영광의 상처받달까요? 저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이 별점을 보고 제가 떠올랐던 말이 있어요. 나훈아 그 가수분께서 하셨던 이야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슈퍼스타는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티가 있어야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모두한테 사랑받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1점 리뷰 남기신 분을 또 저격하는 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저희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비꼬는 있었는데. 게 아니죠, 진짜? 근데 저는 정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정말로 점점 듣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생기는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계기로 저희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좋은 리뷰도 남겨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워낙 음지에 있다고 하나요?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리그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좀 여러 종류의 관심을 받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슈퍼스타라고 했지만 저희는 정말 작은 존재고 이런 관심도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배에 다가오는 큰 행사가 하나 있죠. 이전의 에피소드에서도 몇 차례 소개드렸던 다 읽은 책 정거장 2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3월 3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작은 배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이번 다 읽은 책 정거장에는 본인의 다 읽은 책으로 아주 작은 책방을 만드는 20개의 팀이 참여를 해요. 작은 배 공간을 곳곳으로 쪼개서 책장 한 칸 혹은 테이블 한 켠에 자기만의 책방을 여는 건데요. 지금 참가팀이 다 마감이 돼서 자세한 리스트는 스탑북스, STOPBOOKS 스탑북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팀은 어떤 팀들이 있나요? 몇 팀만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또 유명한 카페 겸 바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도 갔었죠. 다이트 포에츠라는 가게의 사장님 두 분께서 또 책방 주인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제주시 노영동에서 열리는
농부님들의 파머스 마켓, 자연 그대로 농민 장터에서도 참여를 해주세요. 여기는 저희가 가게를 열기 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엄청 자주 갔던 마켓이잖아요. 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자연 그대로 농민 장터에서는 이번엔 자연 그대로 농민 책방이라고 해서 농부분들이 다 읽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팀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책방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도 그 바다 청소하시는 보다 나은 바당, 여기에 줄임말인 보나바 팀에서도 심야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헌책방 두 곳이 또 함께 참여를 해요. 책대로 중고 책방과 헌책방 독림당. 이렇게 사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중고책 중에 좋아하시는 혹은 특정 주제에 맞는 책들을 꾸려서 또 책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겠지 않나요? 일단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작은 공간인데 이 20가지 책방이 이 작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울 것 같고 밀도가 서울 강남보다 높지 않을까. 재미의 밀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읽은 책 정거장이 제주 북페어와 같은 날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 환상의 조건에 열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주 북페어가 열리는 한라체육관이랑 저희 사무실이 걸어서 5분입니다. 온 김에 님도 보고 뭐죠? 뽕도 따고인가요? 20팀의 책방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이 더 있잖아요. 오시는 김에 정말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네 사람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단의 작은 코너 30분 즉석 블로그입니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작은 배 사무실에서 여태까지 글 쓰는 블로그 시작하기 모임을 2번을 했죠. 네. 이 30분 즉석 블로그 만들기는 붕어빵 찍어내듯이 네. 블로그를 찍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니멀한 블로그 플랫폼들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만드는 데는 시간이 뭐 1, 2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한테 좀 취향을 묻고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 고르세요 하면은 그 즉석에서 블로그 하나 뽑아내고 네. 도메인도 같이 정해보고 블로그 하나를 싹 완성을 하는 거죠. 30분 내에. 그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글 쓰는 블로그 시작하기 모임의 30분 버전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저랑 뭐 사소한 스몰 토크 이런 거 없고. 네, 뭐 안녕하세요 할 시간도 없어요. 만나자마자 바로 저기 고르세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읽은 책 정거장 행사에 방문하시면 그 강단의 코너는 작게 옆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사전 예약이나 이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워크인으로 오셔서 저 블로그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까지 2번의 모임 진행했는데 그 모임 뭐 시간이 안 맞아서 혹은 오랜 시간 참여하기는 좀 부담돼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강단의 작은 코너도 그렇고 다읽은 책 정거장에도 그렇고 강소팟 듣는 분들 많이 오셔서 얼굴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 대한 강단과 소신 강소팟 17화는 괄호 시리즈입니다. 오늘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화입니다. 분노할 때 화죠? 분노할 때 화, 화내지마 할 때 화, 나 화나할 때 화입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작은 배 레터 주제로 화에 대해 다뤘어요. 그 레터에서 다뤘던 질문이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발행했던 여러 레터 중에서도 가장 공감과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신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화를 안 내고 산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 좀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신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공감 메일 답장도 많이 받았어요. 아까 강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레터에는 저의 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강단님과 싸우면서 얼마나 내가 바닥까지 보였는지,
정말 그 레터를 보내기 직전까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도 될까 그런 고민이 들 만큼 좀 내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연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난 이후에 저희 작은배 레터 구독자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저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말고 욱쟁이가 또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지금 레터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화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또 좀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이게 나한테만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모두가 좀 공감해주는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그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피드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글을 발행하고 있는 작은배 블로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첫 번째는 작은배를 타고 님의 댓글입니다. 때마침 남편과 다투고 난 시기였어서 3편의 시리즈를 너무나 공감하고 반성하고 다짐하며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당성으로 쏘아붙이는 나와 그런 순간을 침묵하고 마주하지 않는 남편의 싸움이 고단했던 찰나에 어떻게 스스로와 그리고 남편과 화해할지 고민하는데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시작할 때 작은배의 레터를 읽게 되는 것도 한 주의 시작으로 꽤 좋더라고요. 여러모로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라봉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저도 괜히 가족들한테는 남들한테 못 내는 화도 내고 많이 울고 그래요. 가족은 참 이상하죠? 누구보다 소중한데 또 누군가에게는 못할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지 말아야지, 변해야지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나저나 사진이 참 다정하고 행복해 보여요. 저희가 레터를 보낼 때마다 커버 사진이 있는데 제가 계속 저희 싸운 이야기, 화해하는 얘기 막 그런 걸 다루다 보니까 사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친해 보이는 걸로 골랐거든요. 라봉님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는 이상하게 또 화를 많이 내게 된다. 이런 점에 라봉님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화에 대해 대화 나누면서 한 번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심리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화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 녹음을 하면서도 개인이 겪었던 뭐 에피소드나 나름의 대처법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레터를 연재하면서 고민한 것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좋습니다. 저는 강다님이 제가 이번에 썼던 작은배 레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그 작은배를 타고님과 라봉님이 말씀해주신 부분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화를 내는 대상이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화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내냐 하면은 아내인 소신님한테 제일 많이 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한테 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함께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좀 아쉬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런 감정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화를 내고 나면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다니. 그러니까 이 사실에 좀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왜 저희는 이렇게 가족의 경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화를 쉽게 낼까요?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같이 팀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 미팅에서 이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여보세요 뭐 정신 좀 차려 너 뭐하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화가 난다고 해도 그 감정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빵긋 웃으려고 하고 듣기 싫어도 듣는 척하고 사회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보통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다 가정이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저희 둘이 연애할 때 정말 잘 안 다퉜잖아요. 기억나시죠? 저희 정말 죽이 잘 맞았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강다님이 그냥 애인에서 가족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제가 확실히 강다님께 화를 참는 정도나 표현하는 수준이 좀 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애인이니까 좀 나를 불편하게 해도 좀 나도 참고 배려하고 이랬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내 남편이야, 내 가족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덜 참고 이 정도는 내가 말해도 되지 않나? 하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좀 많이 생겼거든요. 아, 내가 가족이면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강다님은 저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관계가 조금 내밀해졌다고 해서 내가 그냥 덜컥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화낼 대상을 고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걸 좀 스스로 깨달았을 때가 아, 나한테 좀 문제가 있다. 소중한 사람이면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좀 깨달은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강나님이 저에게 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한 계기를 주셨어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네요. 근데 강다님이 아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를 내게 된다는 그 라봉님 댓글에 엄청 공감을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떠올랐던 게 강다님이 저한테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가 나 지금 은비한테 화난 거 아니야. 나 자신에게 화가 난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 자신만큼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없잖아요. 뭐 사람 간의 관계에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성과가 별로일 때,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스스로에겐지 뭐 세상에겐지 뭔지 뭐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기 전에 딱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는데 글이 너무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화가 나겠죠. 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욱해가지고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전혀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얼굴에 열기가 좀 올라오고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고 머릿속에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강다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감정을 화라고 한다면 종종 느껴요. 내가 원하는 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지런한 나, 할 일을 제때 끝내는 나, 약속한 건 지키는 나.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나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강다님이 쓰고 싶은 좋은 글, 이런 뭔가 상이 있으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잘 닿지 못할 때,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삐걱대는 것 같을 때 갑자기 확 답답해지면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왜 화가 나나 생각을 해보면 탓할 게 나밖에 없는 거죠. 나를 탓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속편하려면 그냥 밖에 있는 아무거나 탓할 수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 일을 시켜서 나 시간 없어가지고 이거 못했잖아. 나 이거 제때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남 탓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 탓을 하면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머리로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제일 쉽게 탓할 수 있는 게 나라서 나에 대한 화가 조금 쌓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말 경계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라는 게 또 불만까지 포함시키는 굉장히 영역이 넓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불만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다 보면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됐던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지 뭔가 뭐 범죄 사건이 됐던 굉장히 불공정한 것들이 많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요즘 뭐 TV 뉴스를 봐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앵커분들도 막 계시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감정을 막 일으키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런 컨텐츠를 매일마다 보면은 화가 안 날 수가 없겠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그걸 한번 딱 깨달았어요. 아, 나 뉴스를 좀 그만 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 소비를 좀 줄였거든요. 저는 항상 주변에 내 행복의 비결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뉴스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이 의견을 가지냐 안 가지냐와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에는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소식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정말 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뤄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안 보는 게 제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뉴스에도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어떤 뉴스냐에 따라도 다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도 다를 텐데 하지만 세상 모든 일, 오늘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극단적인 예시가 연예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누가 누구랑 열애를 하고 뭐 바람을 폈고 사실 그런 게 가십거리로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 일처럼 화를 내는 게 뭐 사회적 문제야 이런 걸 다 떠나서 개인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SNS도 덜 보려고 해요. SNS에는 안 보려고 해도 그런 게 계속 뜨잖아요. 이게 진짜 딜레마죠. 안 보려고 하지만 한번 보면은 계속 보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님들이 계속 뚫어지게 쳐다만 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SNS를. 네.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꼭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 화를 다룰 때에도 똑같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다님과 비교적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좀 더 다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같이 사는 거랑 또 같이 일하는 건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동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강다님과 싸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만 중요한 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와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싱크대 주변에 물기가 있는 거를 두고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다 끝나면 행주로 겉을 좀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강다님은 계속 설거지를 하고 물기가 흥건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옆에 이렇게 닦았죠. 몰래. 근데 계속 닦다 보니까 제가 썽이 나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계속 닦아야 되지? 강단이 설거지한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걸 강단님께 말하기 시작했고 진짜 별거 아닌 건데 크게 싸우는 날도 있었어요. 예민하고 피곤한 날에는. 근데 그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강단님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강단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내가 강다님과 덜 싸우려면 나한테만 중요한 게 뭐고 강다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이 철부지 남편 같이 들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셨구나. 저희 남편 철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유념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레터를 보내고도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그렇게 싸우는 줄 알고. 근데 자주 안 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저한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차라리 자주 싸우면 또 이러네 이러면 될 텐데 가끔 싸우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주는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화에 대해서 화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강다님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남편 철부지 아닙니다. 결국에는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뭔가 다툼이 있을 때, 관계에서 다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 소지를 나한테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소신님한테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너도 그랬잖아. 이 말은 금지해야 된다. 맞아요. 그 싸움을 또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 그 물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소시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기를 닦으라고 했는데 소시님이 무슨 이유인지 물기 닦는 걸 까먹은 거예요, 한 번. 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일로 와봐. 나한테 그렇게 닦으라고 하더니 너 봐봐. 안 닦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맞아요. 저는 노래를 뭐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걸 좋아하는데 뭐 상대방은 스피커로 듣는 걸 좋아해. 이거는 실제 예시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한번 스피커로 듣고 싶은 거죠. 스피커로 딱 틀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야, 너 그렇게 나한테 스피커로 틀지 말라더니 너는 왜 스피커로 트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룰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이런 사람이고 너는 무조건 그런 사람이야. 옛날의 잘못을 또 끌어오는 거잖아요. 너 왜 나한테 이거 가지고 뭐라 해? 너도 저번에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했던 잘못을 끌어오는 건데 너도 그랬잖아. 이게 금기어인 것처럼 어느 날 강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새로운 민석이야. 그리고 오늘의 은비는 새로운 은비야.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옛날 일 가지고 뭐 더 서러워하거나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랬잖아의 굴레에 몇 번 빠지고 난 다음에 강다님이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레터 3개 중에 첫 번째 글로 썼던 것의 제목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 욱하는 사람 어디 안 간다.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제가 욱쟁이로서 그 말이 좀 억울한 거예요. 나는 바뀌고 싶은데. 나는 욱하지 않는 사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늘 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은데 왜 나한텐 못 바뀐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도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얘 저번에 그랬는데 또 이러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예뻐 보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더 미워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저번에 그 잘못을 했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왜냐면 오늘의 강다님은 새로운 강다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잘못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수록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신님 빅데이터가 저한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뭘 할지 이제 대충 알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다툼을 할 때도 무엇을 이용하면은 될지도 이제 떠오르죠. 근데 정말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단님 말처럼 오늘의 강단은 새로운 강단, 오늘의 소신은 새로운 소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모든 맞아요.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관계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잖아요. 네. 너가 더 잘못했냐, 내가 더 잘못했냐. 이 한문철 변호사님이 뭐 7대3, 100대0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딱 정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잘잘못을 따질 순 없다. 전부 다 화가 나 있는데 야, 종이랑 펜 가지고 와봐. 뭐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화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거는 용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누군가 용서를 해야 끝나잖아요. 그런 룰을 정하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승자다. 그러면은 막 너도 나도 먼저 사과하려고 하겠네요. 이게 지금 화가 안 난 상태에서는 맞아,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다 용서할게 이렇게 하지만 막상 화가 나면은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 이렇게 또 바뀌거든요. 저만 해도.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이라도 해놓는 거죠. 이 관계에서 가까운 사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음부터 화가 나서 다툼이 생기면 먼저 용서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MVP로 모시자. 그 유명하신 틱나탄 스님께서 화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어느 날 헌책방에 갔다가 책을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 그 작은 배 레터의 질문이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였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실제로 그 책의 부제로 쓰인 문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이제 무릎을 딱 친 거죠. 맞아.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글까지 쓰게 된 건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화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화가 났을 때 대화하지 마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화가 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호흡 명상을 하거나 걷기 명상을 하라고 해요. 근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잠깐 숨을 고르면 화를 삭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이제 저희는 화가 나면 욱 해가지고 화를 표현해버리는 거죠. 저는 안 그러는데요. 발을 싹 빼시네요. 아, 네. 물론 뭐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화가 잔뜩 나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사실 실수를 하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이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집을 나가라. 뭐 너 이럴 거면 그냥 나가! 사실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한테 집을 나가라고 할 때 진짜 집을 나가서 평생 안 보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연을 끊자 친구들끼리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진심이 아닌 경우에는 서로 후회하는 상처만 잔뜩 주고 나중에 용서를 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잖아요.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 하면 더 상처받을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마치 내가 평소에 어디 메모라도 해놓은 것처럼 화가 나면 그게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근데 그런 제가 너무 싫거든요. 저는. 그렇죠. 정말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별것도 아닌 거에 다툼을 했을 때 그런 말을 이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건너면 돌아오기 힘든 강. 그 싸움은 잘 해결될 수 있어요. 다시 사이는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밥도 먹고 만날 수는 있지만 정말 문득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말들이 마음에 남는 거죠. 그런 말은 듣는 것도 너무 괴롭고 하는 나 자신을 볼 때도 너무 괴롭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화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 불쾌한 뭔가 그 흑마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에너지를 또 긍정적으로 순화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제가 올해 그 1984와 동물농장을 읽었는데 그 조지 오웰이 쓴 글이잖아요. 네. 조지 오웰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그게 화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불공정에 대한 화, 이 전체주의에 대한 화, 이 사회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예술로 승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작을 위한 에너지 모두가 그런 화에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비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창작이 아니어도 뭔가 세상을 바꾸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그런 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를 만드는 거는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내가 열정이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런 건가요? 공인인증서 너무 화가 나.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만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근데 저는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공인인증서가 정말 화나게 하는 공동인증서로 바뀌고도 이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쓸 때마다 세상을 뒤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순환시켜서 사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게 또 화를 잘 내는 법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좋은 에너지로 바꾼다는 건 내 안에 이 화를 잘 지켜보고 내가 왜 이거에 유독 화가 나지? 이걸 내가 그냥 화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어떤 사회 문제나 불편함이 아니라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왜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정확하게 이유까지 딱 떠오르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유가 떠오를 순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정적인 상황이니까. 오히려 정확한 판단은 좀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를 곱씹어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은 그냥 자각도 없이 화를 확 내버리고 바로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왜 화냈지?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 한 가지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게 정말 이렇게 화낼 일인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 조금 화가 누그러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이전에 차 명상 브랜드 애호당을 운영하시는 이윤슬 사장님께서 고통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고통 명상이라는 게 누가 나를 이렇게 톡 때리면 아! 하고 깜짝 놀라고 아프다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 순간 그 고통이 1에서 10 중에 어느 만큼인지 정확히 생각하고 나면 생각보다 안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고통을 다루는데 역설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게 고통 명상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화 명상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화를 컨트롤할 수 있나 이런 정보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명상을 하라는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라는 게 결국에는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억누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화를 관찰하고 지켜보고 화가 났을 때 내 몸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나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천천히 시간이 흐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틱낙한 스님의 화라는 책에서 나온 또 이야기가,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고 거울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내 얼굴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 게, 그 명상이라는 게 나와 거리를 두고 나를 관찰하는 행위 같다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어요. 근데 거울을 보는 것도 나는 여기 있는데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걸 또 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내 얼굴이 어떤지는 원래는 몰랐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틱낙한 스님의 방법을 보고 나 이건 못하겠다 싶었어요. 진짜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손거울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제가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다가 스님이 화난 것 같았을 때 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화 못 낼 것 같아요.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진짜 화를 못 내거나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화를 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됐던 나를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느낄 때 좀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삐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삐지는 것도 화의 일종이니까. 맞아요. 저희 강소팟에 1점 리뷰가 달렸잖아요. 네. 그 리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에 계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1점 리뷰를 주고 갔다는 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나 노력을 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 1점 리뷰를 남겼다 이 사람이. 근데 좀 다른 앵글에서 이걸 바라보면 강소팟의 리뷰가 5점이든 1점이든 강소팟은 그대로잖아요. 네. 이 팟캐스트의 가치는 그대로 남잖아요. 저희가 잘 만들면은 좋은 거고 부족하면은 또 부족한 거고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기분 나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또 엄청 이타적인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전에 그 강소팟에 또 출연하셨던 비오는 날의 숲 문진원 사장님이 아내이자 동업자인 홍지연 사장님과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일을 하실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해주신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항상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틱틱대거나 부정적인 말만 오늘따라 골라서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 나한테 왜 이러지?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오늘 좀 힘든가 보다. 그게 쿠팡 배달 기사님이든
어떤 식당 사장님이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 이 사람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어도. 근데 제가 이걸 정말 못해요.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면 너무 억울해.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질 때가 많아서 그때마다 문진원 사장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려요. 아니야. 나보다 상대방이 더 힘들어. 오늘 안 좋은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걸 거야. 그 생각이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를 컨트롤 한다는 게 명상을 하고 뭐 수련을 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이타적이게 되려면 이 나를 벗어난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뒷차가 빵빵거린다든지 앞차가 갑자기 창문을 열어서 나한테 중지를 먹인다든지 뭐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중지를 먹었을 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저 사람도 어느 정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이 세상은 어차피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 사람을 뭐 측은히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소시님이 이번 작은 배 레터 시리즈에 썼던 첫 번째 글 제목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화에 있어서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기분 좋을 때, 편안할 때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내가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논리적으로 내놓으면은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느 정도는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단번에 변화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세 번째 레터로 보냈던 글의 제목이 우리 이제 화해의 편지를 쓰자였는데 저는 방금 강단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소의 노력이 꼭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화가 날 때는 나한테 화가 나거나 사회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강단님에게 더 이상 화를 내고 싶지 않고 화를 낸다고 해도 그게 내 진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저는 평소에 그 말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화났을 때는 얘기를 해봤자 사실 둘 다 감정적이니까 말이 잘 먹히지 않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평소에 나는 화가 나면 이런 것 같아. 나는 화가 날 때 이런 게 좀 필요해. 이런 얘기도 좀 전하고 그리고 내가 하물며 너에게 화를 낸다고 해도 그게 내가 너를 아주 미워하거나 끔찍하게 싫어해서가 아니야.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너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평소에 어떤 관계 안에서 충분히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덜컥 그냥 대화로 강단님과 풀기가 너무 부끄럽고 머쓱해서 이 대화의 시작을 편지로 해보면 어떨까? 그걸 화해의 편지라고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해서 글에 담았던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이든 관계에 있어서든 노력을 하면 저는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고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말 없을까요? 근데 이게 또 원래 있던 말이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고쳐 쓴다는 게 또 뭔가 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자가수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문제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이 아닌가. 저희 함께
화를 잘 다스리는 좋은 어른이 됩시다. 그리고 정말 강다님 말씀처럼 단박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평생에 걸쳐서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다님 지켜봐 주세요.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저 메일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 댓글로 애플 팟캐스트에 뿌뿌언님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저는 두 분을 꽤 긴 시간 조용히 응원하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듣는데 요즘 이 강소팟이 저의 행복이에요. 생각해볼 지점이라든지 공감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중간중간 은근한 유머를 던지실 때마다 버스에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지는데요. 누가 볼까 걱정이 됩니다. 하하하. 이렇게 조용히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조용히 응원을 하시다가 조금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손을 드시는 뿌뿌언님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은근한 유머에 피식 웃음이 터지셨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왜냐면 강소팟에서 강단님이 좀 유머 담당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긍정적인 건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컨텐츠든 웃음을 주는 컨텐츠가 최고다. 이거 진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좀 삐지거나 기분이 나쁠 때 강단님이 웃음 치료를 한답시고 저한테 은비야 웃어봐 하하하 소리를 내면서 웃어봐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웃을 기분 아니다. 근데 진짜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웃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뿌뿌원님 강소파 들으면서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뿌뿌.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음은 유튜브 작은배TV 채널에 배호배호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늘 가치가 있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방문한 치즈레이지가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서울 맛이었다면 지금 이 강소팟은 요즘 삶에 지쳐있는 저에게 처음 만났던 사장님의 미소와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배우 사장님. 이전에 저희가 치즈레이지를 운영할 때 손님으로 오셨었는데 나중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었어요. 근데 그러다 알게 된 게 제주도 한경면에 배우라는 빈티지 샵 겸 카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픈한 지 몇 달 되시지 않았나요? 네, 좀 된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꼭 가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저번에 한번 노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진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갔어요. 한경면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제주시 시내랑은 좀 거리가 있어서 한번 언젠가 너무 멀지 않은 시일에 다녀오고 싶네요. 못 가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듣고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다음은 호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님이 또 유튜브 채널에 같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퇴근길 가장 훌륭한 선택. 이 댓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지난 16화 빈티지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빈티지 가게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유에서유 우열님 인터뷰 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저는 이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퇴근길 가장 훌륭한 선택, 밥 먹을 때 가장 훌륭한 선택 이런 댓글은 저는 무슨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같은 뭔가 그런 대형 유튜버 분들의 댓글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 올라오면은 막 신나잖아요. 맞아요. 빨리 보고 싶고. 근데 그 칭찬을 저희가 봤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저희 엄마는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봅니다. 엄마 하면 좋죠. 왜요? 어머님이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매번 댓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댓글이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댓글 없이 어떻게 사나? 잘 모르겠네요. 오늘 강수파 17화, 화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